지난주에 제가 이 강의 자료를 게시판에 게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예습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의 자료를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불이 나게 올려놓고 왔습니다만 오랜만에 예습해보려고 작정을 했는데 가난한 장난이라 그때 강의 자료가 없어가지고 많이 속상했을 거, 열받았을 것 같아요. 열받았죠? 없으니까. 강의 자료가 있었으면 예습 팍 하고 오는 건데 좀 늦게 올렸습니다. 미안하고요. 어쨌든 우리 가볍게 얘기했지만 점점 여러분이 좀 이제 대충 어쨌든 제가 전달한 의도를 대충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운영체제라는 학습 유닛을 가지고 해야 될 거는 사실 컴퓨터 시스템적인 것으로서 매우 깊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반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시스템을 이해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필요한 방식으로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개념의 필요성, 목적과 동기 이것부터 본 다음에 그것의 어떤 구조, 동작 살펴볼 이런 걸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이 수업을 통해서 가져가야 될 것 잘 좀 목표를 인지를 하고 그런 예습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파일 쪽에서 어쩌면 조금 여러분이 힘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세스가의 통신, 이제 동기화, 메모리 구조 이렇게 가면은 더 말은 CPU, 메모리 계속 이 얘기 할 건데 내용은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습을 하고 예습 자료 한번 읽어보고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프로세스 관리라는 큰 운영체제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운영체제 기능 역시 또 첫째 시간에 했던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이번 학교 우리 수업에서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컴퓨터 시스템을 제가 그렸다시피 CPU, 메모리, I/O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적용한치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그 세 가지가 운영체제, 이 시스템,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동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순서상 여러 가지 이제 편의상 파일 쪽을 먼저 하긴 했지만 오늘부터 하게 될 이 프로세스 관리라는 것은 곧 CPU란 자원을 운영체제가 잘 관리를 해서 또 할당을 해가지고서 다른 프로그램들에게 제공하는, 또 제어하는 그런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CPU에서 실행되기 위한 CPU 수행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내용, 개념 이것들 살펴봅니다. 그때 중요한 용어가 바로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아무튼 얘기를 했어요. 이제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로 실행하는 기계인 거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초기의 컴퓨터 또 요즘에 있는 아두이노 같은 아주 간단한 컴퓨터 이런 거는 특별히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CPU, 메모리 있고 메모리에 어떤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고 그 프로그램이 하나씩 실행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이랑 계속 그 프로그램이 그냥 반복해서 아마 보통 그런 프로그램은 메인에서 리턴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루프로 돌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일 겁니다. 이렇게 계속 실행되고 있는 게 원래 컴퓨터죠. 그런데 첫 시간에도 또 아주 중요한 걸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를 이렇게 배우고 시스템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추상화하고 이런 필요가 생긴 거는 컴퓨터라는 CPU, 메모리가 있는 하드웨어 자원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 여러 명의 사용자가 같이 이용해야 된다는 것. 특히나 가상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마치 동시에 여러 명이 쓰는 것,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처럼 겉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운영체제의 아주 핵심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거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프로세스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제
프로그램을 딱 실행할 때 그냥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실행하는데 그걸 추상적으로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추상화를 시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컴파일된 파일인데 이게 실행될 때는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추상시켜 놓고 그리고 운영체제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실행이 다 돼버리면 그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제어권한테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살고 싶어도 운영체제가 너 잠깐 쉬어 라고 하면은 실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고 다시 일해 그러면 CPU가 다시 기능하는 거고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마치 프로그램은 자기가 계속해서 CPU를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 관리의 단위가 관리의 어떤 이 모양이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오늘 시간에는 프로세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필요했겠는가 근데 왜 필요했겠는가 지금 사실 얘기한 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제 왜 필요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오늘 아마 시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해주는 아주 또 중요한 기능이 이제 스케줄링이라는 건데 이거는 한 두어 시간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스케줄링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사용자가 정말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일 것인가. 또 똑같은 CPU 메모리를 가지고도 어떤 시스템은 10개의 프로세스만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되고 11개가 들어가면 막 버벅대가지고 CPU 활용도 높아지고 버벅대가지고 사용자가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OS는 이게 10개, 20개가 되더라도 똑같은 컴퓨터인데 좀 원활하게 수행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이제 리눅스를 많이 안 써봐서 그걸 못 느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OS 커널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윈도우스 계열보다는 유닉스, 리눅스 계열이 훨씬 훌륭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또 앞으로 배우게 될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 커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훨씬 나아요. 그걸 그냥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프로세스들이 이제 멀티태스킹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리눅스가 훨씬 스무드하게 됩니다. 비슷한 양의 프로그램을 같은 하드웨어에서 실행시키는데 리눅스는 별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버벅댐 없이 스무드하게 잘 들어가요. 유저들이 많이 서버에다가 많이 접속을 해도 조금 더 원활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요즘 이제 윈도우즈도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됐으니까 뭐 어느 정도 로드까지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런 같은 하드웨어라도 OS가 어떤 프로세스 관리와 스케줄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자원을 사용하는 효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실습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파일 쪽에서 마찬가지로 운영체제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자한테도 역시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시스템 콜 API로.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관리하는 계열에는 어떤 서비스 기능, 동작 기능들이 있는 걸 살펴보고 그걸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통신. 사실 이제 프로세스 파트는 이 슬라이드 하나에 다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스레드 개념, 그 다음에 동기화 개념, 이렇게 쭉 데들락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전부 다 프로세스 개념입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것도 통신도 하나 있는데 통신은 이 슬라이드에 같이 포함시켰던 거죠. 프로세스 개념을 이렇게 본 다음에 프로세스 간의 통신,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약간 다른 스레드 개념, 스레드 간의 동기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통신은 이 슬라이드 안에서 같이 이제 통신이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가, 어떤 API를 같이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우리 교재를 보면은 아마 그 2장, 3장과 5장에 걸친 내용들일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축약시켜서 놓으니까 슬라이드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세스 개념을 이해하는 걸 주 목표로 할 거고요. 먼저 강하게 제가 또 얘기하자면 오늘 하는 거는 어쩌면 정말 지루하고 더 졸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늘 하는 거는 슬라이드 한 장에 그냥 모든 슬라이드를 다 거의 외워야 될 만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슬라이드 10장 남짓 할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2시간 내내 하더라도 10장 남짓 할 건데 모든 슬라이드에 나온 개념들이 다 거의 외워야 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프로세스 관리라는 게 전체 이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고, 그리고 오늘 하는 게 바로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체제 동작,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하나하나 또 막 수업을 들어가서 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구성은 용어 위주 나왔고, 이런 용어, 이런 용어, 이런 용어가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이 나왔을 텐데, 가능한 저는 그들 사이에 흐름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할 거고, 여러분은 각각의 용어를 그 흐름 사이에서 잘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약간 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서비스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란 게 무엇인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파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우린 구별합시다. 뭐 나중에 일반을 얘기할 때 프로세스 프로그램 뭐 특별히 구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실행되고 있는 것도 프로그램을 해도 되고, 물론 이제 파일로 되어 있는 걸 프로세스라고 하면 엉뚱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프로세스 프로그램 보통은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제 운영체제, CPU 관리, 메모리 관리, 또 프로세스 관리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을 구별하고, 파일로 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 이게 실행되고 있으면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 지난번 컴파일 과정 볼 때 프로그램 구조 살펴봤듯이 하나의 파일이지만 이 파일 안에도 컴파일된 코드, 데이터 부분, 뭐 이런 등등이 이렇게 뭐 심볼들, 디버깅 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 파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것도 결국 실행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까지는 간략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거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CPU에 들어가서 뭔가 동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파일도 데이터 하나 저장해 놓고 이걸 진짜 이제 읽고 쓰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가정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스도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데, 이게 실행되고 있으려면 몇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나열했는데 하나하나 중요한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죠. 프로그램의 어떤 일부분이죠. 바로 이게 프로그램인 겁니다. 프로그램 코드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메모리로 올라와가지고. 자, 이제 그림을 또 한번 그리죠. CPU, 메모리, 이 하드디스크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든지, 사실 이 메커니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스 관리 통해서 배울 거고, 여기다 올립니다. 올리고 실행해 라고 이제 하는 것까지를 운영체제 서비스를 딱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커널이 알아서 이제 실행하는데, 실행되는 동안에 뭐가 필요하냐? 여기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 코드, 여기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이거 외에 이제 어떤 거 기억나 보겠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스택, 그 다음에 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 바로 나왔을 텐데, 이겁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 그려서 이렇게 되면은 코드,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 이렇게 이제 바로 다음 장에 이 그림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제는 이제. 자, 이 모양에서 코드와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 당연히 필요해 라고 했는데, 이것도 힙과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세 개는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변수, 또 외부에서 읽어드린, 또 커널, 뭐 메모리 카피한, 뭐 메모리 알로케이션 한 거, 또 OP 언어에 보면 new 해가지고 새로운 또 클래스 받은 거, 이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뭔가 데이터 저장소를 쓰는 말 그대로 다 데이터들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방식과 이 데이터들 저장된 데이터들의 성격이 약간 좀 달라요. 프로그램의 실행을 조금 더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프로그램 실행 단지 코드가 실행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실행된다는 걸 좀 더 이제 보게 될 텐데, 코드가 실행됨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패턴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텍스트와 코드와 데이터로 나누고, 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힙,
스택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이 그림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같이 그렸으니까 다시 어떻게 다른가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C 프로그램 만들면 메인 하고 지역 변수 글로벌 변수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요. 프로그램 하는데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또 여기 보자면은 인티저 포인터 이런 변수 있고 포인터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C를 살짝 경험해 봤으니까 이 정도 코드가 뭐 하는지는 알 거예요. 다 데이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우리가 뭔가 값을 넣을 수 있고 값 넣을 수 있고 값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좀 다른 겁니다. 일단 글로벌 변수. 이거 진짜 이거 변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로컬 변수. 똑같이 변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 힘든데 우리가 함수,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 함수라든가 메서드의 호출 관계 요걸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람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코드를 할 때 한 덩어리의 코드를 절대 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은 다 5줄 단위 이렇게 해서 어떤 코드 흐름이 있다가 호출해서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도 호출해서 돌아오고 여기서도 호출해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코드는 구성이 됩니다. 이럴 때 실제 동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에서 호출되는 거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게 언제 호출될지 그건 크게 상관없이 이런 코드, 이런 코드, 이런 코드를 그냥 만들어 놔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이 변수와 이 변수가 똑같은 인티저 변수 하나로 보입니다. 비록 이건 메인이 있지만 메인이 아니라 펑크라는 이름의 다른 함수가 하나 더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펑크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글로벌 인트라는 변수는 이 전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말 그대로 글로벌 변수니까 하나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근데 이런 변수들, 이런 로컬 변수들은 계속 있지가 않죠. 프로그램 언어에서 변수의 수명, 변수의 라이프 타임, 스코프, 라이프 스코프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아마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이 B라는 변수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만약 여러 군데서 동시에 호출된다면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여기서 리컬스가 계속 호출된다 라고 하면 B라는 변수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가 계속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 변수는 여기서 int A, int B 했다고 해서 A, B 이렇게 하나 딱 고정시켜서 만들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에 따라 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메모리를 차지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는 우리 메모리 쪽에서 강조하겠지만 메모리는 조금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있는 거예요.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만 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늘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걸 자리를 잡아둘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용할 때 여기 할당했다가 사용 안 되면 할당을 줄여버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 멜로가 비슷한데 그것을 함수의 호출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스택이라는 게 탁 떠오르게 된 거죠. 함수 호출은 이렇게 호출되고 만약 이렇게 호출되고 하게 되면은 얘가 쓰던 게 없어졌다는 것은 얘가 쓰는 게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호출되고 이렇게 호출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쓰던 게 필요 없게 됐다. 라는 말은 얘가 곧 반드시 리턴이 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고 리턴해가는 순서는 스택에서 우리가 푸시하고 파업해가는 맨 탑을 건드리고 탑을 넣고 하는 그 오퍼레이션과 사용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스택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메인 호출되면은 메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끝나면 그냥 이건 없애버리고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근데 메인이 실행이 되다가 또 함수 호출해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메인이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함수의 데이터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 개념 먼저 하기 전에 스택을 만들어서 메인의 로컬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다 넣습니다. int a, b. 그 다음에 펑션 호출해요. 그럼 호출의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메인에서 데이터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호출을 한 상태, 그 상태에서는 메인이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호출했을 때는 메인의 코드는 절대 사용되지 않고 이 호출된 펑션 코드만 사용됩니다. 즉 스택하고 똑같다는 거죠. 넣고 빼는 순서도 똑같지만 사용할 패턴도 스택에 보면 위에 있는 거 이것만 사용하거든요. 한번 밑으로 내는 거는 버리지는 않았지만 사용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정말 스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올리고. 또 만약에 이게 얘가 리턴을 하게 되면 얘를 없애버리고 얘를 쓰는 거고. 펑션이 사용되고 있는 도중에 다시 펑션 2라는 게 호출된다면 펑션 2를 여기다 올리고. 그래서 이것만 또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걸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아직 리턴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택 모양으로 메모리를 제공을 하면서 각 그 함수 호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거죠. 리턴 해버리면 이거는 버려버려도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스택이라는 것은 똑같은 데이터인데 가장 큰 거는 로컬 변수들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함수의 호출 관계를 스택의 함수의 호출 관계에 따라서 이제 나온 개념이니까 함수의 호출 관계를 좀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함수의 파라미터와 함수 리턴값까지도 스택을 통해서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에서는 이 정도로 스택을 얘기할 건데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스택을 이해하는 거는 꽤 큰 부분에 속합니다. 중요한 부분. 아주 로우 레벨에서. 그래서 넥스트에서는 제가 3학기에 하게 될 그 시스템 아키텍처 쪽에 가면은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어쨌든 같은 데이터인데 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들어간다. 근데 스택을 그럼 왜 여기 보면 이만큼의 메모리가 있는데 왜 여기다 올려놨느냐? 이제 힙도 데이터인데 스택과 힙이 두 개 다 항상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동안만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가 필요가 없으면 없어지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위한 거는 A라는 프로세스 이만큼 해야 됩니다. OS가. 얘는 이만큼. 다른 프로세스는 이만큼. 또 다른 프로세스는 이만큼.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메모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늘리는 방향이 양방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힙도 늘리다가 줄여다 해야 되고 스택도 늘렸다 줄여다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힙은 낮은 주소부터 100번지부터 200번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고 스택은 전통적으로 컴퓨터에서 전통적으로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됐지만 주소 입장에서는 이게 0번지가 아니라 이게 가장 끝번지 3기가번지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힙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좀 이제 혼돈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혼돈이 됐겠지만, 그냥 이거는 그 관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한쪽에다 배치할 수 없고, 이걸 여기 중간에다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고, 스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그러면 이 중간에 만나버릴 수 있잖아요. 중간에 가려질 수 있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스택을 위에다가 얹어 놓게 되는 거고, 힙은 이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해버렸습니다만, 힙은 딱 이겁니다. OOP 언어에서는 동적으로 이제 new를 하는 거,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new를 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컴파일 할 때는 이게 얼마만큼 사용될지 모르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만큼 메모리가 조금 점점이 할당이 되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썼다가 이만큼 썼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와 다른 거는 이렇게 할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프리 같은 걸 연산하게 되면 이걸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 파일이 실행이 되면 일단 메모리에 배치되게 되는데 메모리에는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프로그램에서의 데이터들이 사용하는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글로벌 변수에 해당하는 것, 로컬 변수에 해당하는 것, 동적인 메모리 활동에 해당하는 것. 어차피 이제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메모리 배치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야 이제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림이고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메모리상의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프로세스의 메모리 맵이라고 얘기합니다. 맵 지도
연관지, 위치. 지도라는 게 위치에 뭐가 있다 이거니까 이 위치에 이게 있고, 이 위치에 이게 있고, 이 위치에 이게 있고. 아마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요. 요거 얘기하다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스택, 데이터, 키 봄으로써 메모리 상의 이제 프로세스 모양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프로세스 개념 점점 이해가 가는 거예요. 프로세스 단지 프로그램이 여기에 딱 들어오는 모양, 이것만이 프로세스가 아니고 프로세스는 정적인 모양이 아니고 동적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되려면은 이제 메모리가 아니라 CPU까지 관여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마치 우리 여기 파일 오픈해서 액세스할 때 파일 테이블에 뭐 파일 포인터 등등의 자료 구조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 중에 또 아주 대표적인 기본적인 자료가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CPU 안에 있는 정보입니다. CPU 안에는 레지스터라는 정보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뭔가 메모리, 작은 메모리 같은 거예요. 레지스터에다가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중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얘는 무엇을 하느냐? CPU는 아주 맹목적인 기계로서 얘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뭐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가 있는데 그걸 얘는 지가 인텔리전트하게 그걸 제가 알아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프로그램 코드에 이번에는 어떤 add, 더하는 기능을 하고 이번에는 펑션을 호출하는 기능을 하고 이번에는 뭐 두 값을 곱셈하는 기능을 하고 이번에는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능을 하고 이게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얘는 자기 정해진 기능을 아주 맹목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 맹목적 실행의 기본적인 패턴은 하나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거 실행하는 게 CPU가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CPU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것을 쭉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나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면 기능을 첫 번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운영체제 혹은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다음 거 이거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CPU는 무조건 첫 번째 명령을 얘가 실행하고 있으면 얘의 두 번째 명령어는 뭐다 라는 게 프로그램 카운트에 자동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는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기록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바로 그 다음 위치 대부분의 거의 99.9% CPU 실행은 명령어 다음 이렇게 실행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CPU가 자동적으로 이걸 읽어와서 더하기 덧셈을 한 동안 내가 그 다음 할 거는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자동적으로 뭐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뭐 4 이런 식으로 이 값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add 하는 게 끝나면 CPU는 이걸 봅니다. 이걸 보고서 내가 읽을 위치가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값을 의도적으로 바꿔놓으면 CPU는 바뀌었구나 라고 알고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드가 실행되다가 함수가 있는 여기 코드가 실행되기도 하고 이 코드가 실행되다가 우리 프로그램이 아닌 커널 코드가 실행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거고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고 있을 때 CPU 입장에서 매우 근본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령어 위치. 그럼 PC 값을 프로세스가 갖고 있어서 CPU가 프로세스 데이터에 있는 PC 값을 확인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PC 값은 소프트웨어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한테는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거의 99.9%의 경우는 CPU가 자동적으로 증가해요. 자동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은 그건 어떻게 그러면 되느냐?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항상 컴파일러는 인텔 CPU에 동작할 프로그램이야. 우리 이제 지난번 링크 과정 이런 거 막 했잖아요. 어셈블 과정. 그래서 어셈블은 특정 CPU의 기계 코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add 하는 명령어, 또 move 하는 명령어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각각의 크기가 있어요. add 하는 명령어는 2바이트 크기다. move 하는 명령어는 1바이트 크기다. call 하는 거는 6바이트 크기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의 의존적이기보다는 이미 CPU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는 이 CPU에 맞게끔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CPU는 add 하는 명령을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딱 실행이 들어갔으면 나는 지금 add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는 걸 CPU가 알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트를 지금 있는가? 어쨌든 뭔가를 읽어왔다는 것은 지금 있는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위치 더하기 2를 합니다. 어떤 정보를 읽어와서 이걸 세팅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음 2를 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거 move 이명령어. 그래서 다음번에 이명령을 읽어와요. 읽어와 실행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크기가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은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는 여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501번지였다. 그러면 여기는 503번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504번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CPU가 자동적으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에 명령을 보고서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게 99.9% 경우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특별한 경우에 여기에 명령어 중에서 PC 값을 설정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쩌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 여기 우리 소프트웨어 안에 PC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값을 여기 이제 어떤 값이 있어요. 여기서 6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600이라는 값으로 이 값을 세팅하는 명령어가 제공돼요. 그러면 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동안 이 명령어는 예를 들면 2바이트짜리 명령어예요. 그러면은 CPU는 2바이트짜리 명령어니까 그냥 더하기 2만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 명령어의 실행 결과가 뭐냐면 이 값을 60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개 더한 걸로 이렇게 되겠지만 이 명령 실행이 끝났을 때 효과는 여기에다가 600이라는 걸 써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CPU는 이게 2개 되어 있는지 600 썼는지 이건 관심 없고 그냥 이걸 읽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60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600이라는 위치에 있는 걸 다시 가서 읽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소, 위치라는 것은 각각의 위치가 어디 있어가지고 그 위치를 계속 뭔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다음번이 CPU가 자동 계산해서 옮겨 만들어내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함수 호출, 인터럽트 처리 뭐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값을 우리가 의도하는 것으로 세팅할 수도 있다. 그게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것의 의미예요. 네. 간단한 거지만 아마 이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데서 이렇게까지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백그라운드가 시스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수업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CPU 입장에서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 것이. 그럼 CPU에서 프로세스가 여러 개 실행되고 있으면 각 프로세스마다의 PC 값이 다 CPU에 저장돼요?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시스템 아키텍처 수업에서 이제 맞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수업이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하는 원리와 소프트웨어 동작하는 원리를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궁금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이거는 하나입니다. 이거는 막 메모리에 이렇게 있는 게 OS가 있고 하니까 CPU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CPU는 더 리소스가 부족해요. 메모리 저장소 이게 더 부족해가지고 이게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 개 프로세스 동시 동작하잖아요. 그럼 A라는 프로세스는 여기 실행되고 있는 거고 B는 여기 하고 그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 위치라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메모리에다가 백업을 시켜둡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가 사람 동시에 진짜 여러 개를 못 하잖아요. 내가 뭐 운영체제 숙제하고 있다가 뭐 이거 하고 있다가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던 것 잠시 나는 여기까지 했어. 책갈피를 이렇게 꽂아놓는다거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다음에 돌아와서 그 책갈피부터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지금 쓰고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동작하는데 이제 이 프로세스 말고 다른 프로세스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얘 지금까지 어디까지 실행되느냐는 거는 어딘가에다 저장을 해둡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여기에는 그런 거 안 들어갑니다. 이거 관계없이 커널에 관련한 어딘가에다가 현재 여기까지 했으라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에 얘가 실행을 찾아보면 처음부터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때 커널이 강제적으로 이것을 여기 실행된 값을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얘가 똘똘하게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CPU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CPU 입장에서는 다른 게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요것만 보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오늘 수업에 다룰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세팅하는 그게 CPU 안에 원래 있는 거군요. 네, CPU 안에 이제 막 100가지, 300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요 값을 세팅하는 것도 명령어로 제공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CPU 동작의 매우 근본이 되는 거다.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코어가 여러 개면은 C도 여러 개. 그거는 다르죠.
코어가 여러 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정말 그냥 CPU 여러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CPU. 왜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CPU는 하나만 그렸어요. 근데 이 컴퓨터 시스템에 CPU가 이렇게 있는 거야. CPU 0, 1, 2, 3. 그래서 쿼드 코어. 이 각각은 정말 완전 독립적인. 그러니까 사람 4명이 있는 거야.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인부 집주인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벽돌도 나갔다가 뭐 이거 바르다가 뭐 나무 뭐 못줄도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4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삽질하고 어떤 사람은 경만 써 어떤 사람은 나무 써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어떤 작업을 웹서버 프로그램이에요. 웹서버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하나로만 돼 있으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세스에 절대 나뉠 수는 없어요. 아마 처음에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어떻게 좀 다르게 설계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엔 이렇게 하나의 흐름만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 나중에 이제 스레드 개념이 들어가면 좀 하겠는데 어쨌든 하나의 프로그램 흐름에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나의 CPU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웹서버를 설계할 때 웹서버 이 프로그램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 코어하는 프로그램 모듈로 멀티태스크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 화면에 그래픽으로 뿌려주는 작업, 유저 입력을 받는 작업, 이걸 별도의 어떤 실행 흐름으로 만들어 놨다면 멀티코어 있는 데서는 이걸 각각의 프로세서에게 이렇게 할당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거는 OS가 하는 거예요. OS가 하는 건 그때도 CPU는 아주 멍청한 기계예요. 그거는 OS가 똘똘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고 CPU는 그냥 자기한테 할당된 걸 여기도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여기도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다음 메뉴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CPU는 OS의 그런 멀티태스킹, 멀티스레드를 좀 더 잘하도록 이제 뭐 지원하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이거 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준에서는 CPU는 아주 멍청한 기계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해하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멀티코어는 그런 의미. 다음에 우리 역시 그 다음 주 이후에 스레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때 멀티 스레드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간단히 또 그러면 멀티코어는 스케줄링 할 때 그냥 하나의 CPU에서 여러 개 프로세스 스케줄링 할 때랑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초기에 OS, 초기 리눅스 뭐 이런 데는 하드웨어가 멀티코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용을 못했었어요. 그냥 코어 하나에서만 이렇게 했어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건축하는 팀장, 관리자예요. 한 사람이 있을 때, 자, 오늘 오전에는 이거 하시고, 오후에는 이거 하시고, 오전에는 코드 나오시고, 오후에는 벽 쌓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창문 달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스케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케줄 하는 거 하고, 사람이 4명 있어요. 4명 있는데, 이걸 쉽게 하려면, 당신은 하는 것만 하고, 당신은 담 쌓는 거 하고, 당신은 창문 다는 거 하시오. 이렇게 하면 속이 편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노는 시간이 많이 생겨요. 노는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당신은 하는 거 하고, 이걸 오전에 끝나니까, 오후에는 이 사람 창문 다는 거에 보조 역할을 이만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스케줄을 해야 되거든요. 좀 복잡해지죠. 이게 멀티코어가 되면은, 이걸 간단히 하는 스케줄링에서는, 그냥 여기에 몇 개의 작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몇 개의 작업이 있다, 몇 개의 스레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 하나 이렇게 주고 맙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그것들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4개 프로세스가 나눠줬는데 얘는 1초 만에 끝나버리고 얘는 10초 동안 동작하고 있고 그러면은 얘가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거라면은 싱글 코어, 싱글 CPU 스케줄링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뭔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스케줄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구글이나 위키 같은 데 접할 수 있는 것은 SMP 프로세스 지원하는 스케줄링, 시메트릭 멀티 프로세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으면 이게 그 운영 체제는 멀티코어를 좀 적절히 잘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바람직한데 수업 진도상에는 한 장 가지고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어쩌면은 OS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 다른 어떤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막다뜨린 사람들은 이미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 아키텍처나 컴퓨터 하드웨어 이런 걸 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그냥 잘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나옵니다. 레지스터 역시 이제 CPU 안에 있는 정보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동적으로 계속 뭔가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능 중에 보면 어쨌든 add, move 뭐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여기 있는 인티저 a라는 것과 여기 있는 인티저 b를 더해라 또는 곱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CPU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 하드웨어를 이제 좀 공부를 해보면은 요즘 뭐 인텔 CPU 뭐 1초에 몇 수억만큼만 억번 계산하고 엄청난 또 뭐 우리 알파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정말 컴퓨터 CPU라는 것이 거의 뭐 인간의 두뇌에 가까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그 1 더하기 1, 우리 비트 있잖아요. 1, 0, 1, 0, 1 더하기 1, 또 1 더하기 0 이런 것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곱하기 1 곱하기 1, 1, 1, 0, 0, 0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또 다 더하고 이런 것들을 작업합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작업의 단순한 작업의 복합체가 사실 CPU예요. 그러다 보니까 A 값 더하기 B 값 더하기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중간에 여기서 계속 뭔가를 중간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산할 때 6장에다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것처럼. 그걸 위해서 CPU 안에는 레지스터라는 임시 저장장치, 메모리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약간 특성이 다른 게 있습니다. 저것도 프로세스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값이 처음에 비어있다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떤 의미 있는 값이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얘가 중단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값도 그대로 보존이 돼야 돼요. 이 값이 보존이 안 되면은 중간 계산된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다시 백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CPU 안에 레지스터, 혹시 소프트웨어 결혼 시간에 이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죠. 이 레지스터도 결국 CPU 관점에서 봤을 때 프로세스가 동작할 때 관여되는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독립적으로 하나 있는 것 같지만 메모리 관점에서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 CPU 관점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와 레지스터라는 것이 계속 관여해서 움직여야지 동작하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한 것도 이유는 이렇게 돼요. 사실 프로그램 코드도 CPU 안에서 실행되는 어떤 요소죠.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묶고 이거 하고 이렇게 이건 여기도 해당이 되지만 메모리 쪽 한 묶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프로세스가 이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로 존재할 때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존재할 때 이런 것들이 관여되는 요소들이다. 이 내용을 이제 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어쩌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제 이렇게 봐요. 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도 이렇게 해놓고 하게 되면 프로그램 실행이 좀 체계 있게 동작했구나. 아까 스택 같은 거 들었으면 알겠지만 여러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안에서도 함수 호출되니까 메모리를 스택 개념으로 관리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체계적인 어떤 메모리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로 동작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이 시스템을 동작시켜야 되니까 운영체제는 이걸 어떻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게 한순간에 저 값들이 있어요. 다른 순간에는 이걸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 용으로 이걸 완전히 다 통째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 시간에 자, 메모리 맵 다시 한번 이 그림 간단한 그림이지만 각각의 이게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각각의 무슨 의미인지 이게 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왜 세 개 나눠졌는지 이런 화살표가 왜 이런 화살표 그림이 있는지 이 정도 그리고 스택, 힙의 개념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좀 더 실제적인 그림 이건 이제 운영체제 교재에 나온 그림이고요. 실제적인 걸로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 이제 이 그림은 다 거의 공통입니다. 이 그림을 벗어나는 거는 저는 몰라요. 제가 아는 데는 없고, 근데 이제 이 위치들, 구체적인 값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내용이고, 두 번째 4GB 메모리가 있는데, 아래 0번지부터, 이게 0번지예요. 여기 이제 주소예요, 주소. 0번지, 16진수로 뭐 8048 어떤 번지, 이런 번지, 이런 번지. 이렇게 했을 때, 아래쪽 3기가가 그러니까 사용자,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 커널의 메모리 공간, 스택이 맨 위, 텍스트가 맨 끝인데 사실 실제로 텍스트는 0번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로 0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이 주소 여기를 아무 때나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가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강력하다는 거는 메모리 주소값만 내가 할당을 하게 되면 메모리 주소값만 할당하게 되면 여기도 내가 읽을 수 있고 여기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프로그램 코드도 읽을 수가 있고 여기다 값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OS의 메모리 보호 기능에 의해 가지고서 잘못된 메모리 영역이면 에러가 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프로그램 코드는 0번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꽤 이 사이가 몇 메가바이트 정도 이게 뭐 계산해보면 값이 나올 텐데 64kB인가 이렇게 돼요. 수십 킬로바이트 이만큼 공간이 띄워져 있습니다. 단지 0번 널 포인트를 액세스할 때 에러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번으로 해가지고 액세스를 해도 에러가 납니다. 10번으로 해가지고 액세스해도 에러가 납니다. 이 영역을 액세스하면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